전세에 계신 시사 부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죠? 지난번 행복한 영재를 키우는 법에 대한 강연 이후에 오늘 강연은 어떻게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세 번째 강연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책을 읽는 활동이 사실은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책을 읽는 활동이 근본적으로 몰입 활동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이론적인 근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하이 직센트 쓴 몰입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것이 어떤 몰입 활동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이 책의 몇 페이지냐면요. 105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즐거운 활동은 독서이다. 독서는 주의 집중을 요구하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독서를 위해서는 문자화된 언어들의 규칙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활동의 범주에 들어간다.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글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단어를 이미지로 변형시켜 가상의 인물에 감정이입하는 능력,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인식하여 글의 전개 방향을 예견하는 능력, 저자의 글쓰기 스타일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능력 등이 독서를 위해 필요한 기술에 포함된다. 여기서는 몰입의 여러 가지 활동들,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등반을 하거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몰입에 관한 활동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몰입의 대표적인 활동을 독서라고 봤습니다. 이 몰입이 이루어지고 난다면 행복이 밀려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이미 독서를 통해서 그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 그 활동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이렇게 독서를 깊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중에서 제가 강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정서의 상처를 받은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몰입 활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되게 어떻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이 영재를 만드는 환경도 몰입 환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환경도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정서의 상처를 받지 않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몰입 환경을 만들어줄 때 비로소 그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로 크더라는 거죠. 여기 책을 좋아하지 않는 어린아이들, 이 몰입 활동에 관한 들어가지 못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의식이 강하다는 것은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남의 판단에 따라서 나 자신을 맡기는 어떤 그런 사람. 또 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 안의 세계에 딱 갇혀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자기 안에 사랑이 충만치 않아서 자기가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쟁취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되게 몰입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분야도, 이런 얘기도 이 몰입에 관한 책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써 있냐면, 163페이지에, 과도한 자의식 역시 플로우 경험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장애 요인이다. 이랬습니다. 과도한 자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며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까 혹은 남이 못마땅해 할 일을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정한 즐거움을 영원히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보통 자기의식적이진 않지만 대신에 무엇이든 사소한 것조차도 그것이 자신의 바람과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따져서 평가한다. 완전히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자의식이 구조화되어 있으면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것도 의식 안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그 아이가 충분히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남의 사랑받는 데 쓸 때 그 어린아이는 깊은 몰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배려 깊은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어린아이의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저번 강연에서 그 까탈스러운 아이들, 까다로운 어린아이들은 필요가 많은 어린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는 자의식이 강한 어린아이도 될 수 있고 또 자기중심성이 강한 어린아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운다라는 얘기는 뭔가 욕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뭔가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반응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부모가 이게 사실은 부모가 본능에 따라서 반응해 줘야 되는데 이 문화적인 환경을 예를 들어서 뭐 반응해주면 애가 버릇이 없어진다든가 손을 탄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충고를 잘못된 충고를 받아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가 우는 걸 그냥 놔두면 어린아이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어린아이는 부모가 내가 울었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 애초에 우는 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냐면 부모의 어떤 그 눈빛에 따라서 부모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을 완전히 감춰버리고 그리고 아주 착한 아이가 돼버리는 이 착한 아이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남을 의식하고 기준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 경우에 이 어린아이는 자의식이 강한 어린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요 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 합니다. 이 쟁취하려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어린아이들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활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이기적인 어떤 그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는데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자아를 좀 더 이렇게 돌려서 자아의 성장에 관한 에너지를 쓸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어린아이들 책을 잘 읽는,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로 키우고 싶은 그 마음속 안에도 베이스는 뭐가 깔려야 되냐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이 깔려서 그래서 그 아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나는.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신에 관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몰입 활동들, 책을 읽는 활동에 쓸 때 그 어린아이는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린아이가 일상에서 책을 좋아하는지는 안 좋아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린아이들은 낮에 시큰 뛰놉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뛰놀고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뛰놀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밤만 되면 책을 읽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엄마가 예를 들어서 물론 그 어린아이가 낮에 뛰놀고 밤에 책을 읽어달라는 이유는 있습니다. 낮에는 교감이 우세하니까 활동적인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활동이 아무래도 그게 익숙하게 되고 또 이렇게 몰입활동 같은 차분히 내면에 들어가는 활동은 부교감이 우수할 때 밤에는 부교감이 우수하니까 당연히 그런 활동을 요구하게 돼 있죠. 그런데 어머님이 이놈이 낮에 좀 책을 보지 좀 밤에만 되면 책 읽어달라고 왜 이렇게 하냐. 이게 혹시 이게 잠을 안 잘라 그러려고 그렇게 책을 읽어달라고 요구하는가 이렇게 일단 해석해버리면 그건 어린아이가 밤에 책을 읽어달라는 게 굉장히 밉습니다. 낮에 이렇게 놀던 애들이 그나마 그래도 프리미닷컴에서 교육을 받은 어머님들이 그래도 배려 깊은 사랑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낮에 시컷 놀던 어린아이들이 밤에 시컷 놀면은 그래 그래도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밤 12시만 넘어가면은 그런데도 안 자고 놀면은 이때는 뭐에 걸려버리냐면 잠을 자야 되는데도 논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마음에 이놈이 지금 이게 참았던 마음들. 사실은 어린아이가 노는 과정 속에서 뛰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노는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플로우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이 노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배웠던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받았던 지식을 정리하는 그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는 분명히 놀기도 잘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머님이 노는 것을 이렇게 놀지 말고 좀 책 좀 봐라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일 아이가 어머님이 의식을 바꿔서 아이가 낮에 시컷 놀다가 밤에 책을 읽어달라 그럴 때 이놈이 밤에 잠도 안 자면서 책을 읽어달라는 어떤 그런 것을 이건 어른들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밤에 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을 가만 생각하면 이 아이가 지금 책을 읽는 것이 너무도 좋아서 결국 그 잠을 이겨내면서까지 책을 읽어달란다라고 그 어머님이 그걸 해석하면 그렇게 어머님이 인식하면 어린이가 밤에 책을 읽어달라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되죠. 그리고 기특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할 때 기꺼이 책을 읽어주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어린아이의 몰입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린아이는 점점 깊어지면서 더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로 크더라는 거죠. 만일 내 자녀가
지금 책을 싫어한다면 그 잘못은 그것은 부모에게 있는 거지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 원더풀 아이를 갖고 태어나고 그 원더풀 아이의 힘 안에는 몰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따라서 독서가 몰입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누구나 다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어린아이도 있고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아이가 일정한 발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정에서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부모가 그 기회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 눈치를 채지 못하고 오히려 책을 좋아하는 과정들을 방해하고 막는 어떤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구조화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지 않는 어린아이로 크더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가장 큰 편견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책을 읽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거운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책을 읽는 활동이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행복한 활동이라는 과대한 개념이 없으면 어린아이를 책을 줄 때 이걸 학습으로 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 책을 읽는 것이 자신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왔는데 내 아이에게 또 그런 과정을 또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책을 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편견에 의해서 잘못 받아온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느꼈던 것뿐이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부모를 골리기 위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이유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그런 활동을 할 때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 활동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겪어야 될 과정이 있으며 단계를 넘어가야 될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단계를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린이가 책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친숙기라는 시기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친숙기하고 그 다음에 책을 갖고 노는 시기, 그 다음에 책의 바다의 시기, 독립의 시기, 4단계. 사실은 어떤 책을 봐도 친숙기, 노는 시기, 바다의 시기, 독립의 시기라는 것을 얘기하는 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은 왜 없냐면 그것은 제가 푸르미를 키우고 푸르미닷컴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은 제가 정립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에도 이런 과정이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아이를 관찰하고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저는 푸르미를 키울 때 사실 이런 4단계를 있다라는 것을 알고 4단계에 맞춰 키운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를 키우다 쭉 키우는 과정 속에서 돌이켜보니까 아이가 이런 특징이 되는 이 다음에 4단계를 거쳐서 성장해 가더라라는 부분들을 알게 됐고 따라서 그 단계의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친숙기, 노는 시기, 바다의 시기, 독립의 시기를 거쳐가더라는 거죠. 모든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이 4단계를 거쳐갑니다. 이것이 아주 어린 시절에 거쳐갈 수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거쳐갈 수도 있고 어른이 돼서도 거쳐갈 수 있습니다. 굳이 아주 어린 나이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이런 과정들이 책을 읽는 과정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과정도 다음에 4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성장해 가더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독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책의 독립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는 독립이라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하루에 책을 10권씩 읽어서 1년에 3,000권의 책을 읽는데 이걸 독립이라고 얘기할까요?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독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독립 안 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린아이가 저는 독립은 어떤 상태를 독립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어린아이가 책이 너무너무 좋아서 책의 이 몰입의 활동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이 활동을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활동,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무슨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 보는 활동은 사실은 자신의 정신을 쓰는 활동은 아닙니다. 물론 그냥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지 내가 정신을 써서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활동은 아닙니다. 이 활동이 그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 정신, 내 의식이 질서를 갖는 내 정신을 써서 책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결국 의식이 질서를 갖는 몰입의 활동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책이 이 의식적인 활동이 너무 기쁨을 주기 행복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스스로 꺼버립니다. 어머님이 야 텔레비전 그만 봐라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야 이제 그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뇌절을 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아이가 스스로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도 스스로 꺼버리고 책으로 들어오는 이 상태를 저는 독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태는 독립을 됐다는 얘기는 이미 그 어린아이가 책에 관한 몰입에
자기가 원하면 어떤 시간, 어떤 장소든 간에 몰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미 몰입에 관한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몰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독립의 상태는요, 우리가 감상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독립의 상태는 어린아이들이 조금 다릅니다. 독립된 어린아이들은 일단 독립이 딱 이루어지면 이 어린아이들은 책이 이미 생활화돼 버립니다. 아주 책이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어린아이. 그렇다고 이 어린아이가 매일 책만 보고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책에 관한 독립이 이미 몰입이 이루어진 어린아이들은 책만 몰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 희한한 그 어떤 현상들은요. 아이가 만약 책으로 깊이 가면 이 아이는 피아노를 칠 때도 똑같은 깊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놀 때도 굉장히 깊이 갑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깊이 몰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린아이가 책에 관한 부분에 다른 활동을 뭐 실컷 놀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만히 조용해지면 그 어린아이는 뭘 하고 있냐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저기 구석진 의자 밑에 들어가서 아주 조용해짐. 그렇게 떠들썩한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그때 가만히 지켜보면 이 어린아이는 아주 굉장히 정신을 집중해서 책에 몰입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요, 이게 생활에 속에서 아주 순간순간 책에 몰입하는, 놀다가도 책에 들어오고 일상생활이 돼서 이미 공기처럼 이미 자신의 몸에 배어있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한테 왜 너 책을 읽니? 그러면 대답을 못 합니다. 왜 읽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읽는 거지. 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이것이 그 아이의 자아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 아이는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가다가 소변이 좀 마른데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그냥 소변을 보고 갔다 와서 책을 보는데 이렇게 몰입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들, 이 책에 독립된 어린아이들은 오줌도 싸야 되고, 그 다음에 책도 읽고 싶은데, 이게 탕탕탕탕탕탕 거립니다. 알아요. 막 이게, 그 오줌은 마르고 죽 같고 책은 보고 싶은데, 가야 되는데 그 일처를 못 참아서 찔끔찔끔 오줌 쌉니다. 어떤 어린아이는 아주 어린아이가 이렇게 책에 깊어서 오줌을 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면 뭐 하냐고. 오줌도 못 가리는데. 사실은 그 어린아이는 오줌을 싸는 것보다, 생리적인 현상보다도 오히려 더 책에 깊이 독립돼서 책이 너무도 깊어서 결국은 우리 몸이 보내는 생리적 현상까지도 억제해가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 자녀들이 책에 독립이 됐다면 어머님의 그 말은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이한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서 될까요? 라는 말들.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는 힘이 너무도 강해서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뭔가를 해주고도 싶은데 그렇게 들어갈 여유가 없는 그 상태. 그 어린아이가 완전한 몰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이 그 안에서 이 몰입을 방해하는 게 뭔가 죄스럽고 더 이상 이렇게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없는 그 상태. 이 상태가 되면 독립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상태는요, 이 독립에 관한 이 부분들은 책에 대한 독립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서의 독립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에만 책의 독립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책을 잘 읽었던 어린아이들이 동생이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엄마의 마음이 뭔가 생활의 변화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됐다면 그 아이는 다시 이전의 상태들, 퇴행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행복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책을 읽어달라고, 독립된 것은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데 만일 퇴행의 현상이 일어나면 불안할 때는 다시 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사실 책을 읽어주는 것에 관한 이게 혹시 얘가 뭐가 잘못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음으로써 읽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마 책을 통해서 나에게 이전에 줬던 행복했던 그런 경험들, 나에게 사랑을 다시 한번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머님 그때는요, 독립됐다 때도 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면 그건 읽어줘도 무방합니다. 왜요? 그것은 그 어린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책을 엄마가 읽어준 걸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할 겁니다. 예, 제가 그 독립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독립을 언제 이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독립에 관한 부분들이 되게 저는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72개월 이전에 맞추는 게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72개월에 꼭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72개월을 얘기하는 것은 만일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님이 72개월 이전에 어머님 자신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는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되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친숙히 노는 시기, 바다의 시기, 독립의 시기를 거치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들어갔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독립이, 초등학교 내에서 독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의 세월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어린 시절에 우리가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랬는데 3살에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여든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책을 읽어주는 그 과정 통해서 다시 친숙기를 거쳐서 가는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더라 이거죠. 물론 이것이 꼭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되게 그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는 강연을 제가 이전에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어린 시절에 그런 과정들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럴 때도 초등과정이라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게 좋더라는 거죠. 자, 모든 것은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느냐 이런 어떤 것부터 시작합니다. 책에 친숙해진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요 사실은 어린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책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 친숙할 수 있는데 책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책하고 친숙해질 수 있겠냐 이거죠. 단 한 권의 책이 없는 집에서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요새 지금 푸르미닷컴에 자꾸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사실 저는 푸르미에게 지금까지 한 8,000권 조금 넘는 책을 사줬습니다. 당시는 그 당시 제가 푸르미한테 8,000권 그러면은 많이 사준 책입니다. 적은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푸르미닷컴에서는 푸르미 교육을 쫓아왔던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했던 부분들을 이제 시사부시님들은 거치지 않고 그래서 책을 푸르미에게 줬던 책의 정도가 아닐 겁니다. 아마 시사부시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을 방문했다. 그러면 그 집에 책이 굉장히 많으면 이건 푸르미 교육을 쫓아오는 집이구나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만일 그 집에 푸르미닷컴의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집을 딱 들어왔을 때 보면 아마 그다음부터는 그 집을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책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아이들을 얼마나 잡았으면 저렇게 책을 많이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 책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어린 시절에 책이 발표해야 된다는 그래서 친숙의 시기를 거쳐야 된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처음 제가 이거는 우연한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책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푸르미가 3개월 됐을 때 우리 친척 한 분이 우리 집에 책을 팔러 온 그 경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3개월짜리 푸르미한테 이렇게 전래동화 전집을 보여줬는데 그 3개월짜리가 반응을 해버렸습니다. 푸르미 엄마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 공통적인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픈된 마음이라는 게 이 아이가 3개월의 책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 당시 판단 내릴 수 없었지만 푸르미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가 보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푸르미 엄마가 책을 보는데 분명히 저보고 반응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반응을 했는지 발버둥을 쳤는지 안 봤으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 발버둥 치면서 뭔가 이렇게 책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걸 푸르미 엄마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아이가 책에 대해서 반응했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겁니다. 저는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하고 못 키우는 엄마를 이렇게 보면은요 부정적인 엄마가 책을 이렇게 주거나 부정적인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그 어린아이의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의 위험에 관한 부분들 아니면 이것 때문에 뭐가 잘못될까에 초점을 맞춰서 항상 그 엄마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으면 그 아이는 그 불안을 습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엄마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엄마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부정적인 감정들, 그 죄책감 아니면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 감정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득해 버려서 자신이 과연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에 대한 그 의심 때문에 에너지를 자신 내부에 그 사랑받기 위해 써서 아까 제가 이전에 강연했던 것처럼 이 자기중심적인 아이를 커서 성장에 관한 에너지를 쓰지 못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들은 분명히 뭔가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순간 반응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푸르미 엄마는요 아이가 책을 보는 그 순간 이건 천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푸르미 엄마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뭐냐면 내 아이가 이렇게 천재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을 죽여서는 되겠는가. 푸르미 엄마는요 3개월치 월세를 틀어서 가져온 책을 다 샀습니다. 살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제가 들어올 때 되니까 굉장히 불안해서 그렇지 않아요. 신혼 초기에
사실은 3개월치 월세를 털어야 됐던 그 경험. 저는 제가 들어왔을 때 푸르미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저도 사실은 뭘 의심했냐면 3개월짜리가 책을 볼까에 관한 의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책이라는 게 썩는 물건도 아니고 뭐 나중에 뭐 푸르미가 그 책을 읽을지 안 읽을지 그건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인정하고 놔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 책이 발에 발표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저는 아주 단칸방에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푸르미를 키우면서 푸르미는 그 책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푸르미에게는 장난감을 저는 그렇게 많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난감과 책을 항상 분리해서 줬습니다. 항상 기분 좋은 시간, 친근한 환경,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굉장히 몰입하고 집중할 때는 장난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책을 읽음으로써 책에 대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푸르미는 장난감 대신에 책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책과 친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요, 어린아이들은요, 장난감보다는 책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책이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난감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주면 입에다 딱 물고 던져버립니다. 이미 그 안에 있는 구조, 그 속성들을 다 파악한 겁니다. 근데 책은 책이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에게 훨씬 더 분화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요, 훨씬 더 이렇게 깊이고 다양한 것들을 준과 동시에 또 그 어린아이가 그 통합에 관한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고, 모든 교육이 이 단순한 것부터 구체적인 것부터 추상으로 갈 때 책은 훨씬 더 그에게 추상의 생각을 더 주게 됨으로써 더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단순한 장난감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좀 더 복잡한 책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푸르미에게 제가 이 글을 쓸 때 장난감 대신에 백과사전을 줘라라는 어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것이 장난감 대신에 백과사전을 줘라라는 얘기가 장난감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장난감의 놀이처럼 백과사전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장난감을 어머님들 주시는데 일부러 장난감에 관한 부분들을 일부러 안 주고 그렇게 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아이가 장난감보다는 훨씬 더 백과사전을 좋아한다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의식의 정반대의 의식입니다. 아이가 백과사전을 장난감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는 백과사전이 그 아이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몰입에 들어가고 행복할 때는 어떤 상태에서만 몰입이 들어가냐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기술에 관한 능력과 그 다음에 도전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어린아이가 능력과 도전이 일치하는 지점, 항상 이렇게 한 축이 능력이고 기술이고 한 축이 도전이라면 능력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적정한 도전 과제들이 주어져야만 그 아이는 행복해야 되고 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만일 능력이 굉장히 높은데 도전이 낮아버리면 그 아이는 그 일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심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잘 치는데 테니스를 잘 치는 선수가 아주 초짜고 치려 그러면은 잘 치는 선수가 초짜고 치면서 테니스가 재밌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테니스가 재밌으려면 능력과 도전,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칠 때가 재미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일 초짜 테니스 아마추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하고 치려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보다 능력보다는 그 상대편이 너무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능력보다도 도전이 높아버리면 불안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 푸르미닷컴의 아이처럼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아이들이 그런 면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기술이 뛰어난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1학년 들어갔을 때 도전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는 학교에 있는 게 심심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일 책을 많이 안 읽고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던 어린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도전이 높아버리면 그 어린아이는 항상 불안감을 느끼더라는 거죠. 장난감은 그 어린아이에게 아주 흥미로운 도전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백과사전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그 등급에 맞는 그 어린아이의 능력에 맞는 도전을 그에게 주더라는 거죠. 따라서 백과사전도 보면은 아주 어린 시절에 보는 백과사전과 좀 더 그 단계별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린 시절에 보는 백과사전은 아주 단순해서 그 아이에게 그 어린아이의 능력에 맞는 도전을 주는 백과사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능력이 이렇게
발달해 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높은 도전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사실은 브리테니카 사이언스 비주얼 사이언스 백과를 만들 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저는 푸르미를 키우면서 어린 시절의 푸르미에 대한 경험들이 있음과 동시에 이 몰입에 관한 부분에서 적절한 도전을 줘야 됐기 때문에 도전에 맞는 책을 골라야 됐다고 저는 생각했던 겁니다. 따라서 21세기 학생 백과 다음 단계로서 비주얼 백과를 준 이유는 그것은 21세기를 본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어느 정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거기에 맞는 것을 줌으로써 그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깊은 몰입을 들어갈 수 있게끔 깊은 몰입을 한 어린아이는 그걸 통해 굉장히 뛰어난 성취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들은 인재로 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거에 대한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책을 만들었던 거죠.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요, 제가 책에 관한 부분들, 왜 어린 시절에 백과사전을 줘야 되냐, 장난감을 뺏어버리고 백과사전을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어머님들이 도전을 주고 싶다면 장난감보다는 훨씬 더 높은 도전이 되는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에 백과사전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요, 지금 21세기 학생 백과하고 브리테니카 백과에 관한 비주얼 사이언스 백과가 지금 푸르미닷컴에 들어옴으로써 지금 그거를 굉장히 쫓아오는 애들, 그리고 굉장히 깊이 가는 어린아이들이 그 몰입에 관한 그런 아이들을 너무도 많이 관찰해 봤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는 전혀 다른 어린아이로 탄생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나와서 정말 인재로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친숙기 시기는 어떤 면에서 그에 맞는 적절한 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개 한 72개월 정도 됐을 때까지 한 1200권 정도 되면은 그 어린아이들은 각 분야에 관한 부분에 아마 전혀 무리 없이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1200권이라는 책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르미닷컴에는 그거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더 많이 주는 이유들은 그 아이가 몰입에 들어감으로써 훨씬 더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1200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책을 주게 되는 거죠. 어머님이 그것을 일부러 그 어린아이에게 강제로 책을 읽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친숙기 시기에 또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책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부모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정말 어린아이가 책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가 이 판가름 나더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이 푸르미 교육법이 저는 누구로부터 왔냐면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머님 가난한 과정에서 우리를 키웠지만 항상 책을 보셨던 그 모습, 부모가 책을 보는 그 뒷모습에서 어린아이들은 책을 좋아하고 부모가 책을 대하는 것이 학습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정말 놀이로서 재미로서 대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책을 주려니까요, 어떤 어머님은 책을 꼭 읽혀야 되는 대상으로 주더라는 거죠. 친숙기 시기는 그것이 그 책을 굳이 그 읽혀야 될 대상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책이라는 것은 항상 대화의 매개물입니다. 대화의 매개물. 만약 집에 책이 없으면 어린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책에 대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면 그 어린아이가 대화를 나눌 때 줄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쓸 말들, 그저 밥 먹어라, 자라, 이런 말들 외에는 그에게 줄 말이 없더라는 거죠. 하지만 책을 펼쳐놓으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언어들, 우리가 평상시에 쓸 수 없는 언어들, 그 어린아이들이 그 언어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언어를 들으면서 그 언어를 받아들이고 훨씬 더 그 어린아이들은 깊은 단계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따라서 어머님이 자신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사부사님들, 어린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책을 읽어줄 때 너 이걸 읽어서 너 정말 뛰어난 어린아이로 커라,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책을 읽어준다. 나 자신도 책을 읽지 못했다면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인 내가 내면에 나의 어린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굉장히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친숙기 시기 책에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어머님은요, 친숙기 시기에 책이 중요하다는 걸 줍니다. 지금 푸르미교육법의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책을 많이 어머님들이 책 묻혀 사는 어머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친숙기 시기에 물고 빨고 집어 던지고 밟습니다. 밟으면은요, 뭘 물어뜯으면 어머님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책을 애가 깨끗이 써서 바꿔야 되는데 이 어린애가 물어뜯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환할 수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책을 다 책상 안에다 가두고 열쇠로 잠가버립니다. 유리창에 넣고 잠가버립니다. 그럼 뭐하러 책 사셨습니까? 그 어린애가 만져보면서 책과 친근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은 그 상태에서는 책을 좋아할 수 있는 어린아이로 크지 못하다라는 거죠.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책 물어뜯어봤자, 그래서 먹어봤자 몇 권 먹지 못합니다. 그냥 먹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갖고 놀고
그리고 그렇게 집어던지고 그렇게 하고 그냥 펼쳐보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책에 관한 부분들을 줄 때 어린은 항상 자기 관심 있는 분야부터 먼저 보게 돼 있고 그 페이지만을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책만 보면 꼭 그 책만 보려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냐면 책을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똑같은 그 부분을 계속 읽어달라 합니다. 어머님은 읽어주면서 굉장히 지겨워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요, 그 책 하나에 어떤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관한 부분들, 책 그림이 변해가는 거, 조그만 짐승, 동물, 부분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책을 읽을 때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겁니다. 따라서 그가 1000번을 읽어달라면 1000번을 읽어주시고 10,000번을 읽어달라면 10,000번을 읽어주면서 책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책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다. 책은 이렇게 즐겁다라는 것에 관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먼저 심어주는 것. 이것이 친숙기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요점이 됩니다. 활동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친숙기를 지나다 보면은 어떤 시기가 오냐면 책을 갖고 노는 시기가 옵니다. 책을 갖고 논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책을 그 아이에게 놀이로 주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원더풀 아이가 발현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놀이와 재미라 그랬습니다. 이 재미는 어떻게 보면 즐거움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재미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재미라 그러는데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어린애가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뭔가 질서를 찾아내고 규칙을 찾아낼 때 그 아이는 즐거움, 재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책을 그 아이에게 줄 때는 그 어린아이가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구나, 너무너무 즐거운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줄 때만 그 어린아이는 책을 좋아하고 책에 몰입해 들어가지, 책이 그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배우니까 이게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고 뭔가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외부에 있는 남한테 보여주는 동기가 되던 그런 동기가 되면 이 어린아이는 내재적인 동기들, 그 아이가 몰입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들이 퇴색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책이 그 어린아이에게 주어질 때 학습으로 주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습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강요에 의해서, 학교 공부에 의해서 뭔가 보여주기 위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그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그 안에 빠져들 수 있는 기쁨에 의해서, 행복에 의해서 그 책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줄 때만 어린아이는 깊이 책을 들어가는, 그리고 책을 끝까지 좋아하는 어린아이로 성장해 가더라는 거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제가 푸르미교육법에서 푸르미교육 쉽습니까? 그럴 때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그러나 어떤 어머님은요, 조금 더 푸르미교육을 들어오면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사부의사님들, 푸르미 시사부의사님 하시면서 책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것, 내 아이가 남들보다 책을 잘 읽는 어린아이로 키우고 싶은 그 마음, 뭔가 이 아이가 책을 줘서 그 뭔가 나와서 아웃풋이 돼서 나에게 좀 만족을 좀 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책을 좀 잘 책을 잘 읽는 어린이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컸어라는 얘기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그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이 부분들, 이 욕심, 이거를 억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슴으로 알아서 행동으로 옮겨갈 때만, 이 들키지 않을 때만, 그럴 때만 어린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책을 줄 때는, 만일 어린아이가 책을 10권을 책을 읽어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9권에서 멈춰야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책 읽어주지 마십시오. 물론 읽어달라고 요청하면 읽어줍니다. 하지만 어머님 마음속에 자꾸만 이게 마음이 불안해서 읽혀준다라면 그거는 어린애에게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멈춰가게 돼 있습니다. 그저 놀 때는 놀도록 충분히 내버두시고, 그 다음에 읽어달라 그럴 때는 읽어달라 그럼으로써 그 어린아이가 거기에 쭉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마음을 들키느냐 이거죠. 이게 제가 어머님 절대 어린아이 그 마음을 들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머님은요, 이게 몇 번 하면 책을 안 읽어서, 그러면은 이게 애가 책을 안 읽으면 모든 죄책감을 자기로 돌립니다. 혹시 내가 아이에게 학습으로 다가간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갖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은요, 반드시 어떻게 거쳐가냐면, 책에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이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책을 읽는 것이 완전히 멈추는 그 순간이 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피아제 인지발달론으로 얘기하면은 동화와 조절의 시간입니다. 동화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같은 지식의 틀 가지고 계속 같은 유형을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확장해 가는 거. 이거를 몰입의 이론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몰입으로 이론하면 이건 분화의 시가입니다. 분화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이 백과사전을 보면 백과사전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분화와 통합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조에 관한 프레임이 통합이고 그 다음에 분화라는 것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백과사전이 제가 브리테니카 비주얼 사이언스 백과사전을 보고 반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지식의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에서 또 다른 분야로 갈 때 자연스럽게 그 관심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체계를 줬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분화와 통합에 관한 틀이 백과사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죠. 보세요. 아이가 동화의 시간들은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막 흡수하고 똑같은 책을 막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포화가 돼서 이 동화를 하면서 이게 자신의 지식의 틀 안에 맞지 않는 지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지식의 틀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지식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조절이라 그럽니다. 이 조절의 시간에는요, 반드시 책 읽기가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틀을 바꿀 때는 이렇게 항상 생각이 통합이 일어나야 되니까, 동화가 분화라면, 제가 보기에는요, 통합에 관한 시간은 조절의 시간들입니다. 결국 뭐냐면 피아제의 인지발달론과 몰입의 이론이 두 개념뿐만 아니라 아주 동일하게 갑니다. 분화의 시기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받아들이면 통합의 시기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책 읽기가 멈추고 그 대신 다른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다는 거죠. 책 읽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신의 에너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의의 에너지를 굉장히 깊이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책 읽기를 계속 깊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제가 요새 몰입의 책을 읽으면서 이 몰입의 책이 굉장히 정신적인 작용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거 한 장, 두 장 읽고 나면 꼭 자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읽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깊이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책을 깊이 가는, 물론 요새 태어난 어린아이 중에서는 무한계 인간, 두뇌의 효율이 너무도 강해서 이게 조절의 시간들, 제가 그걸 휴시라고 얘기했는데, 이 책 읽는 것을 쉬고 다른 활동에 몰두하는 시간이 안 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가 쉬는 시간, 휴식기의 시간보다는 오히려 다져나가면서 뭐에 관한 시간을 갖게 되냐면 이 어린아이가 프레임 조절의 시간들을 갖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이때는 오히려 이렇게 책만큼 정신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 활동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몰입에 관한 부분에서 단순하면서도 몰입에 대한 기쁨을 주는 활동들, 이런 활동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은 어떤 활동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림을 그리면 하루 종일 그 어린아이는 사실은 그림에 대한 몰입을 하지만 이 책만큼 정신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훨씬 더 편안하게 그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몰입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활동을 하냐면 남자 어린아이들은 항상 블록만 싸려 할 겁니다. 블록 싸면 막 빠져가지고 맨날 며칠 동안 블록을 싸고 거기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도 몰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린아이들은 그 몰입에 깊이 빠져들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눈치채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상상에 관한 힘이 또한 굉장한 기쁨을 줍니다. 이 어린아이들 상상은 창의력과 함께 갑니다.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어린아이들은 창의력도 뛰어나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 지식보다는 상상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어머님들은 어린이가 상상의 나래를 펼 때는 상상에 관한 부분들을 상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밤 12시가 넘어서 냉장고 문을 여는데 이 상상에 깊이 빠진 어린아이는요, 이게 상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냉장고 문을 탁 여는데 그 아이가 한마디 합니다. 옆에서, 엄마, 내 친구가 그 옆에 있는데 이렇게 문을 그렇게 여셔서 되시겠어요? 이런 때 어머님은요, 이 상상이 얼마만큼 강한지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한 어머님들은요, 두렵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뭔가 헛걸을 벗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혹시 그분이 오셔서 이 아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에 관한 그런 그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는 굉장히 섬세고 예민하면서도 상상이 깊이 가는 어린아이입니다. 상상이 갈 때는 상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상상력의 발달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밤중에 들어가는데 무서워서 그전에 혼자서 잘 잤던 어린아이가 엄마 나 무서워요. 늑대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늑대가 있다는 거. 뭔 늑대가 있냐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상을 상상으로 받으라는 얘기는 늑대가 있어서 무섭구나라고 인정하고 긍정해 줌으로써 그 어린아이가 상상을 통해서 늑대를 방에서 몰아낼 수 있게끔
그 어린아이는 스스로 상상하면서 늑대가 나를 물려 그랬어요. 그럼 공감해 줍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는 이제 늑대를 절벽으로 몰고 와서 떨어뜨렸어요. 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상상에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그 두려움을 잊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가 상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블록을 쌓는다 이럴 때는 그 어린아이가 그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지켜봐 줌으로써 그 어린아이가 좀 더 휴식하고 다질 수 있는 시간들, 오히려 다져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 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점핑하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떻게 보면 도전들, 높은 수준의 분화에 대한 책들을 읽게 되면서 이 도전에 관한 부분이 좀 더 깊어지는, 높아지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그 어린애가 책을 더 좋아하게 된 선순환적인 어떤 그런 과정으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노는 시기는 아주 주의하실 분들이 뭐냐면 놀라라는 거죠. 절대 학습으로 가지 마시고 절대 어머님 욕심을 제어하면서 그렇게 아이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편안하게 가다 보면 어떤 시기가 오냐면 바다의 시기가 옵니다. 바다의 시기는 정말 몰입이 깊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플로우의 시기죠. 바다의 시기들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아이 입에서 책을 한 권 읽어줄 때 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그러면 이건 바다의 시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의 시기 들어가면 이전에 노는 시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바다의 시기에 들어간 어린아이는 아침에 눈을 뜨면 책부터 찾습니다. 책. 그리고 하루 종일 책.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책에 깊이 빠져들어갔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바다의 시기가 왜 그렇게 책을 읽어달라는지 몰랐습니다. 푸르미한테는 그게 17개월에 왔어요. 17개월부터 27개월 사이, 아주 10개월 사이에 지난, 어떻게 보면 5년 읽어줘야 될 분량을 우리 부부는 10개월에 읽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요, 저는 이것이 몰입이라는 것을 그 당시는 몰랐지만, 이게 몰입의 시기였구나. 그 몰입에 관한 부분들 제가 잘한 것은 몰입을 반대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몰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제가 12시에 들어오면은 밤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 책을 읽어달라 그랬고 그때도 그 어린아이 2시에 저는 자고 싶은데 아이가 눈이 너무 또렷또렷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푸르미 엄마는 그 2시간 쉬는 겁니다. 일어나서 새벽 6시까지 읽어주기를 그렇게 10개월까지 읽어줬다라는 거죠. 이 몰입에 관한 책에 보면은, 이 플로어에 관한 보면은, 아까 제가 독서가 몰입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냐면, 어떻게 보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선인들은 몰입을 경험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몰입을 통해서 성취를 냈기 때문에 그 성취에 관한 그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칸트 같은 사람들은, 칸트는 그 회중 시계를 이렇게 계란 대신에 물에 집어넣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끓이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 얘기들 우리 들었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몰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린아이는 자의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심리 에너지가 이 에너지가 대상을 흡수하는 데 써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는지 어느 시간에 있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는 것도 그렇게 책을 읽어달라는 것도 몰입에 일단 들어가 버리면 엄마가 책을 10시간 읽어줘도 어린아이는 1시간도 안 되게 느껴버립니다. 따라서 그 아이는 끊임없이 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몰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푸르미닷컴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난 어린아이로 클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몰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가 일단 몰입에 들어가 버리면 그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책을 읽어달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이게 책 1, 2천 권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몰입에 관한 상태에 깊이 빠져버리면 이 양이 그래서 채워지면 그 어린아이는 질적인 변화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그 어린아이들은 깊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깊이 갈 겁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성취도 굉장히 깊어질 거고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들은요. 그 나이 또래 어린아이보다는 굉장히 뛰어난 어린아이들. 물론 뛰어나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정서도 뛰어났냐 이건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의 지성은 15년 내지 20년을 앞서갈 수 있지만 그러나 감성에 관한 부분들은 제 나이를 먹어야 된다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재가 죽어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죽어간다고 제가 이전에 강연에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몰입에 관한 부분들, 푸르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머릿속에 7개의 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입이라는 책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인간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순간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일곱 개 정도의 정보라는 겁니다. 동시에 7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8분의 1초랍니다. 제가 7개라는 그 말에 푸르미의 자기 머릿속에 7개의 방이 있어요 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얘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능력에 관한 부분들이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졌고 따라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어린아이로 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게 푸르미닷컴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몰입에 빠졌던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항상 책을 보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엄마 그거는 뭐잖아 이렇게 간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집중에 관한 걸 몰입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집중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는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 어린아이입니다. 왜냐면요, 이 어린아이는 엄마가 얘기하는 것을 청각을 통해서 듣고 정보를 처리하는 거고요. 책을 보면서 시각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2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어린아이입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특성을 보였을 땐 이 어린아이들이 다양한 면에서의 그런 어떤 이 두뇌에 관한 효율이 굉장히 몰입을 통해서 굉장히 빨라졌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푸르미닷컴에는요, 지금 푸르미하고는 또 다른 어린아이들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제가 이 강연을 하면서 우리 영주에 있는 아마 우리 비찬이 엄마도 비찬이 아빠도 이 강연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비찬이 부모님한테도 그 키웠던 경험을 좀 더 책으로 쓰라고 제가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비찬이 부모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찬이 엄마가 비찬이가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이렇게 5종의 책을 놔두고 책을 1페이지, 1페이지 이렇게 넘겨서 보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2페이지, 2페이지 넘겨서 보더라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죠? 이 아이는, 비찬이는 정보를 5개의 방에 따로 나눠서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찬이라는 어린아이들, 제가 왜 비찬이 얘기를 하냐면, 비찬이 엄마가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주부로서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애를 못 돌봤다는 죄책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 푸르미교육법에 들어왔고 그리고 푸르미교육을 굉장히 충실히 쫓아온 엄마입니다. 비찬이 엄마는요, 비찬이 아빠하고 둘이서 책을 비찬이가 읽어달라는 만큼 읽어줬습니다. 5살 이전에 얼마나 읽어줬는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기록한다는 얘기가 자랑하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기록은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책을 봤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될 때 아이가 책으로서 독립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기록에 관한 수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수치를 비교의 대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수치를 비교의 대상으로 쓰시면 내 아이, 어떻게 보면 이 비교의 수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요청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에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비찬이 부모는 5살 이전에 평균 7,000권을 18번 읽어줬습니다. 5살 이전에 그 부모는 12만 6천 권의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비찬이 부모님이 쓰신 책 안에 어떤 책을 어떤 단계를 읽어줬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줬던 것에 대한 윤곽은 지금 푸르미닷컴의 방송국에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왜 어떤 부모는 그렇게 책을 읽어주고 왜 어떤 부모는 그렇게 책을 읽어주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뛰어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법 하나, 세계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법 하나, 그것은 우리 아이에게 양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양을 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몰입의 과정에서 당연히 오는 그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 어린애가 원하는 만큼 따라가라는 거. 그것이 경제적으로 안 된다면 어머님 부지런하게 조금 더 아침에 도서관 4군데 돌고 저녁에 도서관 4군데 돌아서 그가 원하는 만큼 가시라는 거죠. 그렇게 몰입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1년, 2년, 3년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보기엔 힘들어서 못합니다. 대부분이 1년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아이가 한글을 배우고 글을 읽음으로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만은 좀 더 어머님이 책을 읽어주는 과정들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 몰입에 관한 부분, 양을 채울 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을 이분이 자꾸만 푸르미닷컴에서 좀 희속되는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교육을 쫓아오는 어머님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힘이 어떻게 발현될지를 본 엄마들은 양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뛰어난 어린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요, 2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철학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이라는 위대한 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요, 우리 한글이 없다면요, 이게 푸르미교육법이 성립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한글이 굉장히 뛰어난 문자라는 건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요새 뭐 이렇게 무슨 찌아찌아 무슨 그저 섬에 우리 한글이 공식 언어가 됐다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한글이 굉장히 뛰어난 문자이지만 한글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철학이 없습니다. 한글이 너무 배우기 쉬운 글인데 한글을 아주 어린 시절로 내려가서 배울 수만 있다면 다른 글들은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 이 글 문자를 가르치지 말라는 이론은 서구의 이론입니다. 영어 같은 알파벳을 쓰는 나라에서 B와 D, P와 Q 같이 음소가 혼동되는 그런 나라에서 문자를 가르쳐버리면 국민의 20%가 난독증 환자로 가기 때문에 문자가 혼동돼서 문자를 그거 집착하느라고 그림을 못 보게 되고, 그림을 못 보면 그 어린아이는 확산적 사고를 못하면서 창의력을 못 가지니까 법으로 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구권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알파벳 쓰는 나라에 혼동된 나라에서요, 문자 5살에 가르쳤다 잡혀갑니다, 법으로. 그 교육 이론을 그냥 가져와서요, 우리 문자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문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연변에 책을 2만 권 우리 보내서 연변에 우리 푸르미 독서사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요, 30개월 전후에 아이들이 글 읽습니다. 3,000권 책 읽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우리 글을 읽었던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중국어가 표준어니까 중국어 쉽게 배웁니다. 근데 중국어는 영어하고 또 어순이 같아요. 쟤들 영어 책 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중국의 연변의 아이들이요, 거기에서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나올 겁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 언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적어도 국제인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클 거라는 거죠. 푸르미닷컴에서요, 이렇게 뭔가 힘들고 그러면은요, 저보고 그래요. 연변에 좀 갔다 와라. 왜냐면 연변에 너무너무 순수하고 연변의 그 혁명적인 변화들, 저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연변에 가서 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글 재밌게 가르치세요. 다만 절대 한글을 가르치면서도 우리가 책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놀이와 재미의 원리로 가야지 학습의 원리로서 강요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한글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강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푸르미닷컴에 수천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푸르미 엄마가 강연한 것도 있기 때문에 방송에 참여하시면 될 거고요. 한글을 어린 시절에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이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몰입에 들어갈 수 있는 도구를 주김으로써 그 어린아이는 또 다른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두 가지 양을 채우는과 동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몰입에 관한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몰입을 주다 보면 그 어린아이는 이제는 뭐냐면 부모가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부모가 먼저 어린아이에게 기초를 만들어주면 이제는 뭐냐면 이제 스스로 그 아이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안정되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사랑받았으니까 이제 뭐든지 호기심에 따라서 스스로 하고 싶었던 그런, 따라서 책도 자기가 읽으려고 그러고 또한 뭐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고 그래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봐주고 있는 그대로 봐주게 되면 어린아이는 실패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를 발전시켜 나가냐면 유능한 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를 발전시켜 가면서 그 어린아이는 자존감이 높은 어린아이 큰가 동시에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면서 독립이 일어나는 겁니다. 독립은 어떤 거냐면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음으로써 혼자 읽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엄마가 읽어주는 것들을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독립입니다. 따라서 독립은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읽어주는 수준과 아이가 책을 읽어주는 수준이 너무 격차가 크면 독립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욕심에 따라서 너무 책을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물론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는 얼마든지 끌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공룡을 좋아하면 원소를 줘도 되고, 좋아하는 분야는 얼마든지 끌게 되지만 그 엄마의 마음에 따라서 자꾸만 이 수준을 끌어올려서 아이가 스스로 읽는 수준과 엄마가 읽어주는 수준이 너무 격차가 커버리면 그때는 그 어린아이는요, 스스로 독립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그 아이가 아주 쉬운 책들을 오랫동안 다져가면서 좋아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져셔야 된다는 거죠. 자, 독립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독립은 두 가지 과정이 거쳐지는 겁니다. 교육을 나갈 때와 들어갈 때를 구별하는 것처럼 독립의 시기는 이제는 엄마가 더 이상 그 어린아이를 끌고 가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격려하고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기다려주는 시간이고, 제자가 되는 시간, 선생님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독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5살 된 어린아이들 대개 어떤 걸 좋아합니까? 내가 4살, 5살 어린아이 독립이 일어납니다. 물론 빨리 일어나는 어린아이도 있지만 30개월 이전에 일어나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4, 5살 때 독립이 일어나면 그때 어린아이의 발달은 아마 제가 보기엔 무법자와 겹칠 겁니다. 이때는 똥 얘기, 방구 얘기, 뭐 이런 얘기, 똥침 놓는 거. 그 다음에 이때는 자기가 이겨야만 되지, 지면 안 됩니다. 아빠 주먹 내고 자기 보재기 냅니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왜군하고 싸웠을 때도요, 이수신 장군이 그죠? 지면은 자기는 외군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 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발달상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발달이고 발달이 좋은 상태입니다. 자, 이때 아이가 좋아하는 아주 재미난 책. 예를 들어서 푸름닷컴에 보면은요, 똘망똘망 쥐돌이 같은 책이 그런 책들입니다. 그 책 몇 줄 안 돼요. 그리고 손 보면서 웃긴 책입니다. 이런 책들이 왜 몇 줄 안 되는 책을 골라야 되냐면 글줄이 많아버리면 어린아이는 힘들어서 안 합니다. 도전 과제가 너무 높아버린 겁니다. 도전 과제를 낮춰서 그 어린아이의 능력에 맞춰서 아주 쉬운 것들을 줌으로써 그 어린아이가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줘서 그런 책들 한 500권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독립을 이뤄낼 거고요. 되게 독립의 시간들이 한 1년 가까이 걸릴 겁니다. 하루아침에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립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서의 독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제가 이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독립하는 과정, 2가지 과정이 주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만약 그런 책을 엄마가 줬다. 그러면 더 이상 그에게 읽어주지 않음으로써 그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것들을 격려하는,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똘랑똘랑 쥐돌이를 어머님이 샀다면 어머님이 그거를 읽어주는데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해 이런 거 있죠. 이거 근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머님이요. 이거 연기 못하면 아이한테 들킵니다. 이땐 제일 좋은 방법이 알아눕는 게 최고입니다. 뭐냐면 아이는 읽고 싶어 미치는데 엄마는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상황.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읽으려는 어떤 시도를 했을 때 조금의 보였을 때 엄마는 칭찬과 격려. 이 칭찬과 격려가 남과 비교해서 하는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한 시도에 관한 기쁨. 네 스스로 성장하니 얼마나 기쁘니. 그걸 지켜보는 우리 부모도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그 칭찬과 격려는요. 마음속에서 그래 칭찬 아닙니다. 사랑에 관한 부분이나 칭찬과 격려는 표현할 때만 사랑이고 표현돼야만 칭찬과 격려가 됩니다. 저는 푸르미를 키울 때 예를 들어서 한글 가르치면서도요. 정말 친척들이 오면은요. 정말 격렬히 박수치고 그리고 칭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게 이 독립하는 과정에 조심할 건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리내서 읽도록 강요하지 말라는 거. 아이에게 소리내서 읽도록 강요하면 말더듬이 됩니다. 남자 어린아이들. 이게 소리내서 학교에 들어가서 이 소리내서 읽도록 강요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어린아이 나중에 소리내서 강요하는 어린아이 치고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물론 중세는 소리내서 읽도록 했지만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소리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심할 거는요. 아이가 책을 읽을 때 명사를 읽고 조사를 빼먹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 틀렸어 다시 읽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조심할 거는 아이가 책을 읽으면 너무 책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보다 책을 더 빨리 읽습니다. 그럼 어머님은요 의심이 듭니다. 저거 알고 보는 걸까 모르고 보는 걸까 의심이 들면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하면 그 어린아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는 몰라라는 소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이 책 내용의 70%를 이해 못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그 책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잡지 않습니다. 도전에 관한 부분이 높기 때문에, 능력보다 높기 때문에 애초에 그 어린아이는 그 도전에 관한 부분에서 자신의 능력을 넓히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어린아이는 이 책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애초에 포기해버리는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이 아이가 이 책을 잡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책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70%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책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아이가 어머님 물어봅니다. 이 책 내용이 너무 빨리 봐서요. 의심스러워서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어린아이는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몰라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몰라라는 말은 몰라서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엄마가 확인하는 과정에 자존감이 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물어봐서 대답하면 계속 물어볼 거고 만일 모르면은 모른다고 야단 맞을 건데 뭐하러 대답을 합니까? 몰라 그러면 그다음에 어린아이는 대답할 안 해도 되고 엄마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아주 현명하게도 이렇게 방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몰라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로 키우는 좋아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책을 즐길 수 있는 어린아이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몰입 독서라는 책 안에 이미 다 기술해 놨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몰입 독서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책을 썼습니까? 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신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 아이가 몰입에 가는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겁니다. 저는 독서는 결국 이 몰입 독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몰입 독서의 근본이 뭐에 관한 부분이 기초가 되어 있냐면 아이의 행복에 관한, 아이의 몰입에 관한 어떤 그 부분이 기초가 돼서 자연스럽게 원더풀 아이의 힘을 끌어내는 그런 과정의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씀으로써 제가 할 일들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책의 진가들을 아마 아시게 될 거라는 것. 따라서 이 조심해야 될 것만 몇 가지를 지키시면서 아이에게 깊은 몰입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 굉장히 뛰어난 어린아이로 클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강연을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강연이 벌써 3강입니다. 시사부이사님들 이 강연들을 한 번 들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듣고 하나의 의미 하나가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약해서 얘기하는데 요약한 부분에 관한 부분은 책에 들어가면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좀 더 성장에 관한 시간들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시사부이사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냐면 나가서 저 대신 다시 다른 어머님들과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 역할들을 맡아주셔야 됩니다. 성장도 되고 훗날 제가 보기에는 이거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직업,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시사부이사님들 조금 더 열심히 분투해서 강연을 좀 들어주시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로 키우는 방법에 관한 강연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